된다, 이제. 됩니다, 돼. 이제 마이크 되죠? 잠깐만, 이거를 켜야 되는데. 다시 껐다가 다시 들어올게요. 아마 지금 유튜브로는 나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나가는 게 있어서 아마 안 끊었으니까. 계속 잘 들리죠, 지금 소리는? 이제 소리 잘 들리죠? 아까 내가 마이크 세팅을 바꾸면서 이걸 지금 연결을 잘못해서 그래요, OBS에서. 이게 잘 들리면 됐고. 채팅창은 지금 이게 따로 녹화를 안 해요. 나중에 녹화된 거를 올릴 텐데, 여기 지금 원래는 영상에 나온 거를 이걸 채팅을 잡아서 여기다 이 화면에다가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지금 여기다 올려줘야 되는데, 이만큼 지금 채팅창 올리는 걸 지금 내가 OBS 세팅을 아직 덜 해놔가지고, 채팅은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중에 일단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다가 생각나면 내가. 자, 장면을 내가 이렇게 바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한 번 하면 하고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꿀 거. 이거는 이제 내 얼굴을 주로 크게 해서 이거는 전체 화면을 설명이 필요할 때 여기를 이걸 쓸 거고, 더 크게 해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뒤에다 일부 웹화면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쓸 거예요. 카메라가 약간 이렇게 쓸 거니까. 자, 이걸 보고 한지가 오래돼 가지고 나도 헷갈리네. 자, 일단은 일정 기계학습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해줄게요. 어차피 이번 학기는 파행으로 파행이 아니라 온난으로 갈 거야. 온난으로 파행이란다. 온난으로 갈 텐데, 원래 우리가 모의서 수업을 해서 내가 기계학습에 대해서 강의록 위주로 해서 강의를 좀 하고 여러분이 좀 듣고 논문이나 이런 걸 리스트업을 하면 그것도 좀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행히 이 책은 뭐 한 두 번 정도 써봤던 책인데 교재 치고는 저기 뭐야 강의록이 잘 돼 있어서 강의록 일단은 오늘 4주차 강의까지는 다 올려놨어요. 5주차까지 올려놨으니까 일단은 이 책을 주로 봐야 될 겁니다. 이 책을 이 책 기계학습 이 책. 이 책을 주로 봐야 되고 요거를 이 책의 지금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면 일단 목차부터 해서 설명을 할게요. 제일 궁금한 거는 다 들어왔나? 지금 29명? 이거 33명이 등록했던데 대학원 과목 치고 엄청나게 많이 등록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나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OBS 세팅을 아직 내가 덜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스듬하게 짧으면 되는데 나중에 합시다. 지금 세팅할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 학부 강의 하다가 지금 점심 먹고 그리고 잠깐 10분 쉬고 또 강의하는 거 1시에 지금 더 바빠 지금 오프라인 강의보다. 어떻게 된 게. 자, 그건 그렇고 수업 소개는 수업 계획서 잠깐 소개할게요. 뭐 주교재. 자, 이거 책이고요. 한빈 비디오에서 나온 책. 그다음에 과제 교재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요겁니다. 그 일버 출판사에서 나오는 머신러닝 교과서 with 파이썬, 사이킨런, 텐서플로우라는 책이에요. 요거예요. 자, 근데 이 두 책인데 과제 도서는 여러분 프로젝트에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요. 꼭 이건 뭐 살 필요는 없어요. 네, 프로젝트는 여러분 기말을 이제 내가 프로젝트로 해서 내줄 텐데 그러니까 데이터 구해서 실험해서 돌리는 거예요. 별건 아닌데 다 방법들 얘기를 해줄 거고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파이썬을 기본 언어로 해서 뭐 텐서나 사이킷런이나 이런 기계학습 그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라이브러리 툴 뭐 여러 가지로 통칭되는데 들어간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 받아 가지고 설치해서 이제 그걸 실제로 한번 돌려보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프로젝트를 제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나 찾아와서 물어보면 돼요. 오프라인 수업은 하지 말라는데 여기 뭐 거식이 뭐냐 그뭐 이런 거 질의응답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학교에서 상관은 못 하겠죠. 그래서 내 강의실 여기 수업 어디 여기다 채팅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대양 AI 센터 825입니다. 내 방은 여기 쓸게요. 내가 825. 이게 좀 영어밖에 안 돼요. 이 줌이라는 툴을 쓰는데 이 툴을 MS에서 개발정으로 만든 거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한글이 입력이 안 됩니다. 영어밖에 입력이 안 돼요. 대양 AI 센터, 대양 AI 센터에
센터예요. 여기에 이제 825니까 뭐 우리 연구실 학생들은 다 알 텐데 그 학생들 빼면 나머지 한 20여 명은 지금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강의 내 연구실이 여기에 825니까 일로 찾아오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수강 신청을 한 대학원생들은 내가 전부 기본적으로 다 톡으로 연결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수강 인원이 바뀌어가지고 그 리스트를 방금 전에 지금 월요일 날 받아가지고 화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못했어요. 톡으로도 연결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결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항을 봅시다. 뭐. 지금 이제 수업 듣는 데는 문제는 없는 것 같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게 그 문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 여러분이 채팅으로밖에 나한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웹EX를 같이 쓰면 사실은 좋아요. 그러려면 이게 웹EX를 여러분이 동시에 틀어놓고 나한테 막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웹EX만 가지고 화상회의 형태로 해서 하는 그 보충 수업을 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한번 시험적으로 해볼게요. 한 3, 40분 정도 그걸 해보고 할 텐데 웹EX는 PC 버전은 저기 웹캠하고 마이크가 있어야 돼요. 설치하면. 근데 이제 이 스마트폰 버전은 설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나와요. 웹EX에 이렇게. 그래서 요걸 놓고 미팅 시작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에 웹EX 개인 버전이 있어요. 이건 무료거든요. 그걸 설치한 다음에 내가 개설한 회의로 들어오면 돼요. 이제 학교에서는 교수님들별로 필요한 교수님들마다 계정을 줘서 학교 서버에 이제 이게 전부 저장되고 거기서 컨트롤할 수 있게 이렇게 학교에서 라이선스를 샀어요. 웹EX를. 이게 시스코 버전에서 만든 화상회의 소프트웨어거든요. 줌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그걸 써봤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가격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학교에서 채택을 안 해서 일단 우리 학교에서는 웹EX를 써야지 또 이렇게 해서 웹EX 이게 필요 없구나. 웹브라우저를 내가 직접 보여줄게요. 답답하네. 이걸 왜 판서를 하는지 이게 아니라 이걸 들어와서 조금 더 요거 여기다 그냥 쓰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예요 지금 온라인 소프트웨어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PC 버전도 그렇고 스마트 버전도 개인은 다 무료예요. 여기 보면 랜믹 가격 무료 계정 신청하면 돼. 이걸 하면 그래서 일단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캠하고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캠이 아마 요즘 품절이라서 잘 못 사겠더라고. 내가 수업용으로 내가 사줄 수는 없고 우리 연구실들 하나씩 사줄 텐데 지금 다 품절이라서 없어요 물건이. 그래서 그거 풀리면 내가 사줄게요. 우리 연구실 수업에 필요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들으십시오. 그건 뭐 상관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PC가 있어서 대학원생이니까 여기에 자리가 있고 다 준비가 됐다 그러면은 뭐 교수님 그 지도 교수님한테 부탁하거나 아니면 해서 웹캠 하나 사십시오. 웹캠은 지금 한 3만 원 정도면 사요. 1270 해상도로. 그다음에 지금 내가 쓰는 마이크는 이런 거거든요. 이거 앱코 건데 이거는 한 15,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갖추면 되고 아니면 그냥 헤드셋을 사도 되죠. 뭐 헤드셋은 한 6, 7천 원이면 사니까. 자, 그러면 기계학습에 대한 건데 채팅은 여기 알려서 올려주십시오. 내가 질문 나오는 거 여기 다 보고 있어요. 여기 화면에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화면에 지금 여기 요거 화면 보이죠? 여기 지금 채팅 나오는 거 내가 다 잘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할 수 있어. 채팅 세팅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보고 있을게요. 내가 놓고 뭐 별 의미 없는데 회창으로 안 놓고 OBS 세팅을 잘 하면 여기서 뭐 해서 이거 지금 내가 바꿀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얘를 이렇게 놓으면 옆에 이게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안 돼. 이걸 나중에 바꾼대요. 아직 세팅을 다 못했어. OBS 이거 세팅하는데 1시간 이상 미리 잡아놔야 되거든요. 준비하기 전에.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일단은 이걸로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거냐? 공지한 대로 1장, 2장을 간단하게 이제 발표 PPT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리뷰를 해줄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3주차 강의 대신에 이걸로 1, 2주차를 리뷰하는 걸로 해서 3주차 강의를 대신하고
4주차는 그 공지사항에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 여러분 아까 메일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포털을 들어갈게요 내가. 와서 여기 이제 블랙보드에 들어가면 요 예, 공지사항을 올려놨거든요. 응?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주차 강의는 웹EX를 이용해서 토론을 한번 시험 삼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이게 단점이 뭐냐 하면 만약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그러면 웹EX도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이제 지금 뭐 화면 공유 이런 기능이 있어요. 자료 공유. 근데 그걸 하려면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PC를 써야 돼요. 여러분 장애를 공유하려면. 그래서 일때는 그냥 일단은 내가 주제를 갖다가 공유해서 자료를 올리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형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다 이거 참여하려면 PC나 노트북에다가 웹캠 마이크가 다 설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제대로 이거를 토론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아직 그 준비가 좀 미진해서 그걸 좀 준비를 더 갖춰서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됐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안 그러면 지금 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방송 형태는 내가 OBS라는 소프트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뭘 쓴 거냐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걸 쓴 거예요. OBS를. 여러분 인터넷 방송할 때 쓰는 프로그램 엑스플릿이라는 거가 유명하거든요. 엑스플릿이 상용 버전인데 OBS를 가져다가 만든 겁니다. 얘네들이. 이 엑스플릿은 지금 여기 나온 이 OBS를 소스를 가져다가 자기네가 고치고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넣고 또 추가적으로 기능을 넣어서 익스펜드 해가지고 상용 버전 만든. 만약 여러분이 인터넷 방송에 관심 있으면 OBS도 괜찮습니다. 단 OBS의 단점, 가장 큰 단점은 한 번에 한 방송국으로밖에 송출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유튜브, 트위치를 동시에 송출하고 싶다. 그럼 OBS를 두 카피를 실행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게 복잡해요. 엑스플릿은 게 간단합니다. 거기에 서버 주소하고 스트림 키만 쭉 넣어주면 방송 동시 송출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놨어요. 엑스플릿은. 그래서 그 게이머들이나 뭐 인터넷 방송 쓰는 VJ들이 그 엑스플릿을 많이 쓰는 거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수업처럼 뭐 이거는 유튜브에만 쏘면 되니까 이걸 상용 목적으로 해서 뭐 광고를 얻을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보조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OBS는 충분합니다. 설치 잘 되고 기능도 좋고 버그도 거의 없어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런 거는 다 자동으로 맞춰주는데 어쨌든 그래서 공지사항은 이렇게 해서 다음 주는 웹 EX 갖고 진행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또 검색인데 논문 검색을 하라고 됐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 우리 교재를 보면 4장 내용을 내가 한번 볼게요. 4장 내용 중에 이거 캡처해서 올려야 되는데 캡처를 미리 못 해놨어요. 식사하고 지금 잠깐 쉬느라고 숨 돌리고 여기다 화면에다 보여줄게요. 어디 돼 있냐면 자 이게 이 책은 논문처럼 써놨는데 여기 보면 여기 처음에 이게 잘 보이나? 여기 손 짚은데 여기 손 짚은데 요거 요 부분 보세요. 자, 요 부분 보면 이게 논문의 참고문헌 형태로 써놨어요. 183페이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딥러닝의 원리 응용 역사 미래 전망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논문으로 가로 열고 대가로 르컨 2015를 추천한다. 그럼 르컨 2015는 어디 있냐? 이 책 뒤에 있어요.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 명칭이. 그러면 여기 참고문헌 있거든요. 641페이지 여기 가면 뭐 책 안 본 사람도 있을 테니까 아는 사람은 3분의 1 정도 될 것 같은데 루콘 2015라고 여기 돼 있죠. 여기 내가 지금 집은 부분 여기가 지금 이게 지금 전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글 스칼라에서 검색하면 되죠.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거 루콘 25를 그러면 논문 검색은 뭐 다 아는 사람은 초반이 알 텐데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스칼라 구글닷컴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좀 키워볼게요. 폰트를 작으니까 스칼라 구글닷컴으로 들어가서 이는 안 키워지네.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치냐 르컨의 논문 제목을 치면 되겠죠.
딥 러닝 이것만 치면 이제 안 나올 테니까 저자 이름을 치면 되죠. 이게 이렇게 쓰면 돼요. 또 여기 안 나왔다. 이렇게 쓰면 되나?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쓰니까. 딥 버전, 풀 버전 나오죠. 2015년 네이처닷컴에 실린 거. 유명한 논문이에요. 이거를 풀 뷰를 보면 여기에 논문이 전체가 다 전문이 다 나옵니다. PDF 파일로. 굉장히 잘 쓴 논문이기 때문에 꼭 한번 봐두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관심 있는 논문을 하나 이상 골라서 꼭 읽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숙제 중에 숙제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런 논문들에 관련해서 내가 그 토론 주제를 올려놓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씩 다 질문을 하나씩 던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웨비엑스를 지금 써보라고 하니까 쓰긴 하는데 학교에서 토론식 수업이 사실 이게 우리 수업이 반 토론식 수업이라 가지고 여러분이 논문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어서 논문 발표하는 거를 그러니까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 그거를 여러분을 수명 씨 내 사무실을 불러서 여기서 논문 발표를 시킬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지금 그것도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 되거든요. 그럼 난 그 시간에 뒤에서 뒷짐지고 이제 보면 되니까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인데 아주 좋은 생각이네. 그래가지고 30분 단위로 해가지고 30 이거 수업에 일주일에 한 6명, 4명 부르면 되겠네. 루즈 타임 포함해서 본인 PPT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본인 자리에서 OBS로 발표하는 거지. 준비가 돼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도 수업을 해볼 테니까 뭐 이 대학원 수업은 사실 이게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들었는데 33명이라 가지고 여러분 발표시킬 사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수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토론에 대비한 뭐 발표라 그럴까 그런 것도 한 번씩 다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교재를 잘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문 검색하는 방법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우리 학교 라이브러리 세종 ACR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면 돼요. 여기 여러분 다 학번 받았죠? 학번하고 패스워드 집어넣고 로그인 때리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 전자정보가 있어요. 전자정보에 아티클 검색으로 들어갑니다. 전자저널 말고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요거 아까 했던 거 치면 돼요. 예, 아마 쳐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거 찾기가 힘드네요. 아마 구글 스칼라로 먼저 찾아보는 게 더 편하겠어요. 그건 이제 각자 알아서 찾아보세요. 그거는 논문은 계속 여러분들이 신물 나도록 찾고 읽어보도록 해야 되니까. 자, 다시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대한 공지는 설명이 됐고,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중간고사인데, 중간고사는 테이크홈으로 치를 겁니다. 기말고사는 프로젝트로 나갈 거고, 그래서 중간고사 테이크홈은 그냥 문제를 내가 과제 게시판, 여기 보면 과제 게시판 있죠? 여기 지금 우리 1주차, 2주차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다가 올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여러분이 그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 레포트를 적어서 그냥 제출하면 돼요. 테이크홈으로. 그죠? 대학원은 절대 평가기 때문에 이거 웬만하면은 내가 성적은 뭐 좀 유하게 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막 아예 수업 참여를 안 하거나 아무것도 안 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학원 수업은 어차피 스스로 공부한다는 거에 점을 뒀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뭐 하고 요건 오늘 수업에 대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벌써 20분 지났다. 한 3, 4, 50분에서 핵심만 얘기를 할 텐데 자, 기계학습이란 거는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배웠어요. 지금 이 중에 수업 듣는 사람 중에는 뭐 기계학습을 일부 코딩은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알고리즘 디자인도 뭐 여러 가지 해본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그 학생 수강생부터 아예 기계학습을 처음 듣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수업 제목은 딥러닝 개론인데 기계학습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기계학습이 뭐냐? 머신러닝. 기계가 뭘 배우냐? 자, 내가 생각하는 기계학습은 이거예요. 현재 우리 인간이 지금 컴퓨터를 쓰면서부터 디지털화된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데이터가 뭐
테라는 개인이 지금 다룰 수 있는 사이즈까지 왔잖아요. 뭐 영화나 뭐 아니면은 텍스트 데이터는 뭐든 테라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우리가 쓰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법에 전통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쓰였냐? 통계가 제일 많이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태티스틱. 근데 스태티스틱으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뽑아냈을 때에 만족스러운 결과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데이터들이 문자 숫자에서부터 점점점 문자 수도 많아요. 많긴 하지만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이거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잖아요. 비디오. 비디오 안에 있는 픽셀을 뭐 통계 분석해서 뭘 얻겠어요? 그거는 쉽지 않죠. 근데 오히려 지금 어떤 걸 사람들이 원하냐? 사진을 찍었으면 그 사진에 있는 사진이 예를 들면 100만 장 있어요. 그러면은 내 얼굴을 찍어서 이 얼굴을 가진 사람을 100만 장 중에서 찾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 솔루션을. 그게 뭐예요? 얼굴 인식이잖아요. 페이스 레코그니션. 그래서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기존 문자 숫자 외에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포함해서 많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거를 통계적 기법만 갖고 분석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게 이미 우리가 알아요. 불가능하다는 뭐냐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을. 그 기법만 가지고는. 그래서 나온 것 기법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출발한 기계학습이라는 거예요. 머신러닝. 그래서 기계학습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알고리즘 안에 파라미터가 변합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또 변해요. 그리고 데이터 중에 하나 우리가 결과치를 알고 싶은 거를 집어넣으면 이거에 대한 프로딕션이나 리절트나 레이블을 계산해서 뽑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을 얘기하는 게 전부 기계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계학습 알고리즘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텐서플로우, 뭐 사이킷런 무슨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팬시한 말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예요. 코딩으로. 근데 이제 그 많은 기계가 쌓아놓은 디지털 데이터를 여러분이 설계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갖고 처리했을 때 좀 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어떻게 해요? 그 원하는 형태에 맞는 완벽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조금 더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에 근접한 그러한 형태의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게 기계학습입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는 빅데이터가 많이 쌓이기 시작한 빅데이터하고 컴퓨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분산 처리가 가능한 하둡이라는 이제 미들웨어가 나오면서부터 그 이후에 이제 기계학습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니까 예전에는 생각을 못 했는데 2시간 만에 혹은 뭐 이틀 만에 계산이 끝나서 학습이 끝나서 답이 나오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기계학습이 각광을 받는 그러니까 예전에 기계학습 알고리즘 딥러닝도 보면 전부 뉴럴넷이잖아요. 뉴럴넷을 여러 개 익스펜드 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퍼레미터를 바꿔주는 여러 가지 매개 변수 조정해주는 함수들을 다 조정하는 건데 뒤에 보면 이론적으로 그럼 그 80년대 70년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알고리즘이 그렇다고. 그럼 뭐가 틀려요? 그 매개 변수 조절하는 함수가 조금 더 정밀한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그 80년대 혹은 90년대 초반에 있는 컴퓨터를 써가지고 이걸 계산을 하잖아요. 지금 뭐 대표적인 뭐 MNIS 같은 그 데이터 같은 경우 그때는 막 일주일, 2주일, 3주일 걸렸다고. 근데 그때는 그런 실험을 해볼 수가 없어요. 거의 기계가 워낙 느려가지고. 지금은 뭐 기계도 빨라지고 CPU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처리에 특화된 GPU들이 지금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좀 서로 막뭐 타이탄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팔잖아요. 뭐 그래픽 카드 하나에 막 5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막 나오는 시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예전 같은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그런 걸 구성을 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3, 4천만 원이면 좋은 기계를 구성을 해서 거기다가 머리를 써가지고 알고리즘을 얹으면 데이터를 테라바이트, 쿼타바이트, 페타바이트, 페타를 얹어서 분석을 해도 일주일 안에 2, 3일 안에 분석 결과가 나온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구글에서 이제 작년에 실험했던 것 같은 양자 컴퓨터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스피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자식 컴퓨터하고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얘는 양자 컴퓨터는 퀀텀 이 컴퓨터는 그거 차원이 틀리다. 이가 만약에 실용화됐다. 그러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지금.
어떤 지각 변동이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기존 알고리즘에 배워서 NP 컴플리트예요라고 했던 문제 중에 상당 부분이 해결이 가능해져요. 예. 그 정도로 이게 파워풀한 컴퓨터가 생긴다고요. 계산량이 빨라진다는 게 그 정도로 의미해요. 양자 컴퓨터는. 그래서 지금 뭐 그 만들겠다고 난리 부르을 때 문제는 슈퍼컨덕터 관련 기술이 허접해가지고 그 동작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그렇지 실용화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그거 구동하는데 에너지가 열나 많이 들어요. 전기가 무지하게 많이 든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석유, 석탄 떼서 이제 기름 떼가지고 전기 만든 것 갖고는 감당을 못해요. 양자 컴퓨터를 1인 1 컴퓨터씩 쓴다고 하잖아요. 그럼 지구상에 전기가 모자란다고. 그건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던데 그 양자 컴퓨터 들어가는 전기량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자료 얼마인지 무지하게 많아요. 그거를 1인 1 컴퓨터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1인 1량자 컴퓨터. 뭐 스타트랙 어저께 밤에 이제 보니까 그 양자 컴퓨터가 나오던데 그걸 한 명이 하나씩 쓴다고 하면 지구상에 전기가 없어 다 모자란다고. 넘어가보자. 기계 학습은 어쨌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반도체 컴퓨터에다가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CPU, GPU가 지금 설치돼 있고 그 위에 알고리즘 코딩을 얹어서 이 코딩을 가지고 테라 단위 혹은 페타 단위로 들어온 데이터를 분석 이제 학습이라고 합시다. 트레이닝 그다음에 학습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뭐 프리딕션이든 뭐 여러 가지를 뭐 학습 절차를 거쳐서 나중에 프리딕션 대신에 뭐 분류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죠. 기하학습 알고리즘. 자, 그래서 다음 걸 놓고 보면 뭐 일장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보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선영이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요거를 잘 보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 어떤 특징이 있나 뒤에가 좀 얘기를 해줄게요. 지도, 비지도, 강화, 준지도. 이거는 우리가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필요한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를 구하는 과정에서 결정돼요. 데이터를 구했는데 레이블이 아예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강화학습, 비지도학습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레이블 강제로 붙이는 거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1억 원 주고 아주 좋은 영상, 의료 영상 데이터, 암 관련된 거 뭐를 구했다. 만장. 그 만장이 전부 애너테이션이 돼 있다. 그럼 뭐예요? 지도학습 쓰면 아주 간단하죠. 뭐하러 복잡하게 거기다가 준지도를 써요. 그냥 지도학습 쓰면 결과가 빡빡빡 잘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전체 기계학습 알고리즘 갖고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혹은 구해진 혹은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놓고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의 데이터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무슨 학습 방법을 써서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을 써서 우리가 이 전체 시스템을 구성했다라는 게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전부 여러 사람이 배워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간단한 역사, 인공지능. 그다음에 챕터 2는 원래 수학이기 때문에 뺐어요 자료를. 챕터 2는 따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챕터 2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모르면 문제가 뭐냐 딴 사람이 만든 논문의 수식이 뭔 놈의 얘기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챕터 2에 있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기본기예요. 기본기. 엑기스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제일 좋은 거는 선형대수하고 공업수학하고 뭐 미반까지 해서 책을 놓고 수시로 보세요. 수시로. 책들을 잘 모르겠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여기 보면 여기 기계학습과 수학 나오잖아요. 이 챕터 2에 PPT를 올리면 되는데 나도 참 바빴네. 왜 이 생각을 못 컴퓨터가 있는데 이 장을 올려서 자 볼게요. 여기 보면 이걸 올리면 되지. 나도 참 머리가 안 들어가네. 이 선형대에서 확률 통계, 최적화 이론 이거 다 알아야 돼요. 이거 기본적으로 모르면은 다른 사람이 써놓은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보십시오. 하지만 이거는 뭐 과제나 이런 걸 내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펀더멘탈에 해당하기 때문에 커서가 컸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할게요. 음, 자 그래서 정의는 뭐 기계학습의 정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이 코드를 짜서 그 코드가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학습한다는 건 코드 안에 있는 퍼라미터가 변하는 거예요. 설정해 놓은 이게 변해서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파라미터가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컴퓨터가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할 수 있다면 세세하게 프로그래밍하는 번거로움을 덜할 수 있다. 뭐 좋은 얘기예요. 이제 이거는 초창기의 정의고 아주 뭐라고 해야 돼? 앰비셔스한 아주 그냥 야망찬 야심찬 정의였는데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인간이 만든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도달을 못했어요. 더 나가야 돼. 한참 남았어요. 현대적으로 뭐 97년도, 2010년도, 2010 이거 전부 논문이에요. 혹은 책, 그 뒤에 참고문헌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언급했던 사람들 이런 것,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하는 작업이고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안에 정해놓은 그 파라미터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에 따라서 전부 이제 변동 사항이 일어난다는 거죠. 머신러닝 전에 이제 머신러닝이 있으면 그걸 감싸는 전체 개념이 인공지능인데 이 AI라는 건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같이 태동된 거예요. 튜링 박사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학문을 만들 때 인공지능을 먼저 만들면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인공지능이 동시에 나온 거죠. 그래서 1950년에 등장했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이게 43년도인가? 43년도죠. 영국에서 그 튜링 박사가 이제 팀을 모아가지고 그 전자식 컴퓨터 전자식 컴퓨터죠. 그러니까 진공관 이용했으니까 진공관련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를 만들고 그걸 이용해서 애니머 암호를 크랙하고 암호를 크랙해서 처음 만든 게 암호 크래킹하는 거였다고. 그래서 애니그마를 크래킹하고 성공적으로 그게 이제 완수해서 결국은 영국 정보업에서 그 사실을 1990년대 말까지 숨겨요. 전 세계적으로 정보를 공개 안 했다고요. 그래서 그게 2000년대 초반에 이게 공개된 내용. 그래서 많은 수의 상당수의 책이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미국 애니악 틀린 내용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몇 년 전에 영국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자, 뭐 넘어갑시다. 뭐 이 책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서 손으로 쓴 거죠. 위에는 필기체 그림입니다. 요거는 필기체 그림인데 요거를 이렇게 한 게 요거를 컴퓨터가 파일하고 인식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은 잘 인식하죠. 그럼 컴퓨터가 요즘 컴퓨터는 잘 인식해요. 훈련을 잘해서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필기체를 인식하는 뉴럴 알고리즘들이 훈련이 잘 된 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숫자, 알파벳, 그다음에 뭐 것들은 대부분 그 요걸 이제 결국은 뭐예요? 오브젝트 캐릭터 레코그니션 OCR이죠. OCR. 중에 이제 이거는 이제 핸드리튼 레코그니션이라고 하는데 손으로 쓴 손문자 인식도 굉장히 잘해요. 요즘은. 그래서 알고리즘 성능이 좋아져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응용이 이제 뭐 많죠. 여러분 그냥 필기체로 쓰면 그거 바꿔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안에 없으시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건 아니죠? 이거 켜놓고 나는 떠들고 이거 켜놓은 다음에 29명 중에 대부분 자는 거 아닌가? 그렇다 여기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실방에서 기록이 다 되는 거라서 자 기계학습에서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 중심 접근 방식 그런 겁니다.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뭘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거기에 이제 대처를 해나가는 건데 아유 밥 점심 먹고 났더니 졸리네. 아우. 그 뭐 최첨단 제품들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뭐 미국에서 만든 건가? 그래서 저거 가족 보행 로봇이죠. 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제 보행용 알고리즘이 들어갔어요. 그 기계학습을 만든 거라고. 왜냐하면 밑에 그 저기 땅바닥이 굴곡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얘가 딛고 가서 뭐 계단도 올라오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관절 움직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알고리즘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이에요. 다. 시계에 있는 뭐 이거 손으로 이것도 필기체 돼요. 조그만 거 아니면 여기에 여러 가지 심박수를 재가지고 그걸 가지고 룰 베이스로 해서 뭐 결과를 던져준다든가 계속 학습을 해서 보통은 이제 여기 자체는 이제 CPU나 이런 게 메모리가 작으니까 데이터 통신해서 전부 서버로 날려주죠. 대표적인 애플워치 차면은 뭐 지금 몇 시야? 그러면 이거 한국말 하는 거 여기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시계에서 저 CD 서버로 날라간다고. 그래서 서버에 처리해서 거기서 답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음성을
speak to text STT를 써가지고 speech to text 그래서 이제 말을 지금 아날로그 소리를 지금 몇 시야 아날로그 소리를 디지털로 해가지고 지금 몇 시야라는 한글로 바꿔주고 그걸 갖고 해석을 해서 이제 컴퓨터가 알아듣고 거기다 답변을 해준 거죠. 지금 12시야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겠지. 지금 몇 시야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 자동차 애들은 특히나 이제 많은 컴퓨터가 들어갈 거예요. 이걸 전장식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동차 뜯어보면 여기 있는 컴퓨터 CPU는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무지하게 후진기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 릴라이빌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는 자전거란다. 그 저기 뭐야 열이나 뭐 이런 거 뭐 추운데 이런 거 다 돼야 돼가지고 성능이 좋은 CPU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동작하는 CPU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메모리 다 코드 다 들어 있고 지금은 자동차가 이제 전자 부품이나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뭐 가끔씩 발진도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전부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니까 자동차 나중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구조를. 예를 들면 이게 엑셀이라고 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엑셀을 밟잖아요. 이렇게 띡. 그전에는 여기 사이에 이게 피아노 줄 연결돼 있었다고. 예?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전부 전자식이에요. 뭐 봤는데 뭐 이걸 갖고 꾹 누르면 이게 얼마큼 각도 들어간 걸로 엑셀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하면 이 안에 센서가 있다고 디지털 센서가. 그래서 얘가 몇 번 얼마큼 발로 눌렀어요라는 게 디텍트가 돼요. 그거를 알려준다고. 그러면 이제 저 제어 장치 있죠. ECR이라는 거 하는 거 거기서 이제 컨트롤 녀석 제어해서 아 발로 얼마큼 눌렀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명령을 내려요. 펌프에다가 야 펌프질해 해가지고 붕 해가지고 거기다가 연료를 더 이제 펌프질을 집어넣으면 자동차 빨리 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있어요. 버그가. 그럼 어떻게 돼요? 엑셀을 안 눌러도 그냥 훅 가는 거야. 그게 급발진이에요. 그걸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오류가 나서 벌어지는 게 급발진이. 무슨 뭐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 다들 못 밝히는 거예요. 미국에서 급발진 다 분석했잖아요. 현대자동차. 벌금 엄청 많이. 자, 기계학습 예제로 넘어가면 이거는 이제 선형 분류 예제인데 뭐 많이 나오는 예제예요. 기계학습 예제. 빨리네. 헐. 나중에 나중에 할게. 오비 세팅이 내가 좀 너무 미진하네.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제대로 좀 해놓을게요. 자, 기계학습 개념을 보면 뭐 훈련 집합 나오고 가로축 목표치 나오는데 이거 저 미안 이 설명 예측 문제. 자, 요거는 뭘 설명한 거냐면은 기계학습 요게 샘플을 주고 2, 4, 6, 8 해가지고 이건 피처예요. 이게 데이터랍니다. 이게 결과치예요. 이게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이건 아주 단순 무식한 예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 4 이렇게 점으로 해서 점으로 4개를 준 거예요. 우리가 F3라는 함수를 구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10이라는 데이터를 넣으면 10이라는 이렇게 해서 10이라는 데이터 넣으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목표치가 뭐가 돼요? 1, 2, 3, 4, 5, 6, 7. 7이 되겠죠. 7. 그거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F2로 해서 맞추면은 틀린 답이 나오는 거고 F1으로 하면 틀린 거고 F3를 정확히 구했으면 7이라는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그거예요. 그게 프리딕션입니다. 이미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동체 위치 7. 그래서 이 프리딕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주어지면 그 데이터에 걸맞는 이제 어, 최적화 가장 그걸 이제 최적화해 가지고 따라가는 그걸 함수를 찾아내야죠. 찾아내면 이제 뭐 그게 분류 함수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그걸 제대로 찾아내면 이제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되죠. 에러가 적은 답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보통 저거는 통계에서 리그레션 문제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선형 회기는 사실은 통계에서 나온 기법을 그냥 응용을 한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뉴럴넷으로 구현한 거에 지나지 않아서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분류 문제는 저렇게 이렇게 F3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 이진 분류라고 하면 그래서 분류는 몇 진이냐 이걸 뭐 얘를 나눌 거냐 리절트를 1, 2, 3, 4, 5를 나눌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이제 기계학습의 이제 알고리즘 종류에 또 나옵니다. 이게 지도학습이
또 한번 설명이 나올 거고, 이거는 이제 기계학습 갖고 푸는 문제에 대한 종류를 이제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뭐 훈련 집합, 이게 이제 트레이닝, 이 데이터예요. 기본 데이터. 데이터를 우리는 보통 이제 그냥 데이터라도 부르고, 그러면 데이터는 뭐를 의미냐, 이걸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여기서 우리가 훈련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트레인.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혹은 그냥 데이터 이렇게 불러요.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트레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반드시라고 하면 99% 정도는 훈련을 안 거쳐도 답이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도 있어요. 기계학습이. 그건 이제 문제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문제 이런 알고리즘이 쓰이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기계학습 알고리즘들은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쓰는 데이터는 구성이 결국은 벡터예요. 다차원의 벡터입니다. 예? 뭐 복잡하게 얘기는 다차원의 벡터예요. 그 안에 숫자, 문자 다 포함되는 거죠. 문자는 경우의 수 따지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데이터 처리 방식은 뒤에 다, 이 책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와요. 그건 따로 자료를 찾아가지고 올리고 또 설명을 해줄게요. 데이터를 어떻게 정합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에 대한 내용이 그 웹카책 말고 다른 예제가 내가 찾은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그거는 이제 다 나서 어쨌든 뭐 숫자로 만들어낸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이거는 x1, x2, x3, x4 그래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훈련 집합이 n차원 데이터입니다. 아, 4개네, 4개. 4개. 이건 그냥 1차원 데이터네요. 리절트는yn까지 나와 있고. 이거 뭐 복잡할 게 없죠. 아까 했던 그냥 선형 회귀로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죠. 바로 쪽 특징이니까 1차원 데이터잖아요. 차원이 하나밖에 없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델링 할 거냐. 데이터를 모델, 그러니까 이거 가장 간단한 1차원 데이터를 놓고 이거를 어떻게 F3를 찾아낼 거냐,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2개 나온다. 1차원 데이터니까 wx 플러스 b, 기울기, 시작점, 뭐 함수 그거잖아요. 찾으면 된다. 그러면은 2차원 데이터 매개 변수 3개 나오고 있죠. n차원 데이터 n 플러스 1개가 나와요. n 플러스 1개를 찾을 때 컨비네이션이 많겠죠. 그래서 계산이 많이 걸려요. 또 부정확한 걸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우리가 n차원 벡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이만큼 있어요. 이거 10차원이에요. 그러면은 10차원의 데이터는 우리 머릿속으로 모르죠. 머릿속으로밖에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3차원 데이터밖에 우리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10차원 데이터에서 가능한 개수가 뭐 예를 들면 모집합이 이만큼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몇 개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냐도 문제. 데이터를 많이 얻을수록 좋거든요. 이제 데이터를 적게 얻으면 결국은 이 모집합 분포에 근접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봉착해서, 그러면 우리가 10차원 혹은 n차원 데이터를 다 이용할 거냐, 아니면 그걸 줄여서 이용할 거냐, 그럼 얼마큼 줄일 거냐, 어떻게 줄일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소개가 됩니다. 차원 축소를 하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서 뭐 최적의 매개변수 찾는 작업. 이건 뭐 예제는 쉽죠. 이건 1차원 0.5하고 2.0이면 된다 하는 거죠. 학습을 마치면 데이터를 넣어서, 아까 데이터 4개 했잖아요. 점렉을 넣어서 학습을 하면 그걸 이제 결국 이제 그런 형태로 찾아낼 수 있다. 그래서 훈련 집합에 없는 새로운 샘플. 그게 뭐예요? 훈련 집합에 새로운 샘플. 만약에 훈련 말고 새로운 샘플이 있는데, 새로운 샘플 갖고 했어요. 근데 아까처럼 11을 했는데 답은 원래 7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답이 이거예요. 8.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그렸는데 이거는 답이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왜 틀린 답이지 뭘. 4개 맞추고 하나 틀린 거예요. 여기에서 일을 했는데 얘는 정확히 맞췄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얘는 해서 얘도 정확히 맞추고 얘는 이제 틀린 거죠. 어떻게 3개 중에 하나 틀린 거죠. 30% 틀린 거예요. 해서 뭐 간단하죠. 에러율이 3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샘플 집합을 당연히 많을수록 좋죠. 테스트를 많이 해볼수록 좋으니까. 근데 결국은 그 전에 학습을 잘 시켜서 테스트 집합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학습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예제를 들어서, 그래서 테스트 집합을 집어넣었을 때, 즉 검증을 했을 때 성능이 높은 거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찾았으면 일반화 잘 시킨 알고리즘이다 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일반화니까 결국은 전체 모집합에 대한 형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우리가 찾았다 하는 거죠.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건 일반화 잘 되는 알고리즘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기계학습은 뭐 이런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아이고. 그래서 수동적이고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사람이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죠. 하나의 과업만 가능하고 모든 과정이 밝혀져 수식으로 다 밝혀져. 내부 다 모든 것들이 수학은 매우 높음이 아니라 그냥 아주 높으면 수학하고 그냥 아주 그냥 찰떡으로 붙어 있어요. 수학 모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성능 평가는 객관적이죠. 데이터 주고 학습 데이터 100만 건, 검증용 데이터 10만 건, 10만 건, 100만 건 학습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할 때는 쭉 나열한 다음에 자 학습 데이터 없는 10만 건을 각자 넣어보는 거예요. 알고리즘 5개. 그래서 1번 알고리즘, 2번, 3, 3, 4번, 5번. 그래서 각자 테스트 해보면 나오죠. 10만 건 중에 몇 개 맞추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특징 공간은 여기 나온 거 이제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뭐 2차원이냐 3차원이냐 1, 2차원 설명부터 먼저 나왔네요. 여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벡터를 표기해 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3차원까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4, 5, 6 이건 이제 머릿속에서만 알 수 있는. 요 밑에는 뭐냐면 많이 알려진 기계학습에서 많이 쓴 데이터셋 이름이에요. 아이리스 데이터, 와인 데이터, MNIS 데이터, farmset 데이터의 각각의 차원입니다. 얘는 54,877차원이에요. 많죠. 데이터는 이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얘는 차원 축소 프로 문제에서 많이 제시되긴 해요.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할 때 많이 쓰이죠. 그래서 D차원이죠. 보통 D차원 데이터 우리가 구했으면 그거에 대한 배기 변수는 D 플러스 1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상수값이. 그래가지고 그걸 구해내야 된다. 뭐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찾느냐가 문제니까 알고리즘 설계해서 이게 다 설명이 될 거고, 요즘 아니죠. 예전에 많이 쓰였던 이게 필기체거든요. 0부터 9까지의 사람 손으로 쓴 필기체를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예요. MNIS 데이터인데 거기에 이제 784 디멘전 이게 이제 몇이 이게 저기 뭐 거시기 픽셀 그래픽 데이터니까 그래서 이게 784차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쉬운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선형 분리 알고리즘이죠. 리니어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벡터가를 쫙 풀려놨는데 예를 들면 공간이 예를 들면 이걸 그냥 예를 분류한 거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파란 선만 구하면은 샘플 4개가 이쁘게 이렇게 구분되잖아요. 위아래로. 그러면 이제 선형 분리 가능한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형 분리 한 거니까 이거. 그래서 리니어하게 이거는 리니어하게 구분이 안 되죠. 분리가. 이 공간을 이렇게 변형하면 리니어하게 되더라.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그걸 변환하는 방법이니까 이걸 한번 돌려보세요. 이건 뭐 수식까지 얘기할 거고 이건 행렬식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흔히 뭐라 그러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부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에요. 데이터 자체에 대한. 그래서 좋은 특징 공간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특징 공간이 뭐 이런 거 같으면 784차원이라고 그럼 얼만큼 줄이는 게 좋은지 그런 거를 리프레젠트 러닝 방법 갖고 찾아요. 그러면 784차원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 차원만 이용해도 데이터가 학습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그 공간을 줄여주는 거죠. 디멘전을 숫자를 거예요. 좋은 특징 공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차원 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검증 데이터 학습을 빨리 하면서 검증률도 높은 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리프레젠 러닝 하는 것 자체에도. 이거는 피처 러닝이라고도 불리니까. 차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수식들이 있습니다. 거리 재는 거, 이거 얼마큼 멀리 떨어져 있냐. 제일 기본적인 유클리디안 거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약간 변형한 뭐 그런 방식들이 많이 쓰이고 대표적인 게 여기 나온 유클리디안 거리. 그다음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컬스 오브 디멘전 차원의 저주가 뭐냐? 디멘전 아까 좀 700차원, 뭐 7만 차원 이렇게 너무 많아지면 데이터가 뭐예요? 아주 많이 필요한데 데이터가 7만 차원인데 데이터가 7만 개밖에 없다. 잘 될 것 같죠? 안 돼요. 7만 개 차원이면 뭐 70억 개쯤 있어야 된다는 얘기.
실제로는 뭐 5만 개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원을 줄이는 거예요. 1만 개 아니라 70차원, 50차원으로. 그러면은 뭐예요? 5만 개 있는 데이터 갖고 충분히 가능해요. 수습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784 디멘전 MNIST를 하면 2에 784K 맥시멈 데이터 개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겨우 6만 개? 택도 없다는 얘기죠. 소소한 분포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는 제대로 학습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냐? 디폴 784를 줄여라. 그다음에 데이터 생성 과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시화까지 한번 좀 간단하게 해서 여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것만 소개할게요. 이 챕터에서 뭐가 중요하냐? 가서 UCI 기계 학습 리파지터리가 있어요. 책에 다 나온 겁니다. 요거는 책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클래시컬한 기계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아주 잘 돼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 요 근래 많이 쓰이는 딥러닝용에 적합한 데이터는 많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기계학습용 데이터는 여기에 거의 대부분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논문이나 이런 것도 비보드 연결이 잘 돼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정리가 뒤에 나올 텐데 뒤에 또 다 얘기를 해줄게요. 책에 보니까 나오던데 찾아봐야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셋을 찾을 수 있는 데가 걔는 소개가 안 됐던데 캐글닷컴이란 게 있어요. 뭐 캐글닷컴 공부시 사람들은 다 알겠고 벌써 코비도 나왔잖아. 이거 한번 해봐요. 되게 재밌더라고 데이터가. 여기 게스타트를 누르면 여기에 코비드 NLP 챌린지가 있네. 오 대박 재밌겠다 이거. 이거를 갖고 한번 프로젝트를 하면 되겠다. 그걸 가지고 캐그러드 데이터를 골라서 가장 최신 걸 갖고 한번 경쟁을 붙여서 높이 나온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는 나온 사람 무조건 다 애플 주는 거. 그거 재밌겠네. 아이디어 괜찮죠? 예. 포캐스팅 챌린지 이런 걸 해야지. 포캐스팅 챌린지. 이거는 이제 NLP 랭귀지 처리하는 거니까 그런 거 그렇고 데드라인 상관없이 스타트를 하면 아마 이게 프리딕션에서 얼마큼 돼야 되냐 뭐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위크 원 컴피티션 벌써 갔네. 왠지면 또 데이터를 존스 홉킨스 유니버시티에 주셨네. 이걸 데이터셋 플랫폼은 이미 돼 있고 오 얼만큼 번질지를 RNA로 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뭐 나왔네. 이거 벌써 다른 사람들 올려놨잖아요. 그런 거 보고 해보면 되지. 코드 리카야만 또 오픈 사이트 재밌겠네. 어쨌든 그 기계학습 관련된 가장 최신의 이제 프로블럼 혹은 데이터들이 이제 줄기차게 올라오는데 이게 사실 캐글이에요. 캐글닷컴 여기 사인 해놓으면 메일이 자동으로 날라와요. 나는 돼 있을 거야 아마 이게 몰라 해놨을 텐데 썬더팝 계정 안 돼 있네? 찾으면 되지 이거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데이터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정제된 데이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쓰기 좋다고요. 이학습용으로 이미 정제된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어서 좋습니다. 아주. 그 다음에 있는 데이터들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 여러분 많이 안 써본 사람도 있을 텐데 날씨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 곡해아를 들어가시면 있어요. 공공 데이터 곡해아. 그래서 여기는 파일로 돼 있는 거 오픈 API 인터넷을 연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주로 돼 있습니다. 파일은 당연히 스태틱한 거겠죠. 오픈은 그때그때 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HTTP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땡겨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여기 보면 국가 중점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거. 없더라고 어저께 들어가 봤는데 없어. 또 국가 중점 데이터가 있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볼 만한 거. 예를 들면 교통사고 정보 이거는 보험사에서 좀 써야 될 거죠. 여기 뭐 아까 내가
난 요즘 이제 코딩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왜 코드 정보도 있고 이런 거 만들면은 앱을 빨리 만들면 팔아먹을 수 있겠다. 한테 가지고 분석 데이터, 상선인 정보 뭐 이런 것도 있네. 이용만 것. 한번 해보세요. 뭐가 있는지. 공공 데이터 거기 들어가면 여기에 관련된 투개표 정보도 있어. 이거 옛날 거네. 2019년 거. 부동산 정보도 있고 실시간 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권 정보. 이거 되게 잘 돼 있는 게 이 상권 정보거든요.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오픈 API로 다 돼 있어요. 상권 정보. 이게 다 다운 받아가지고 이게 실시간으로 땡겨올 수가 있어요. 학습용으로 쓸 수가 있게끔. 파일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데이터 요즘 세 개만 소개했는데 이 외에 해외에 또 다른 데이터 사이트들이 많아요.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클래시컬한 거, 가장 업투데이트 돼 있는 이슈하고 같이 나오는 사이트. 국내에서는 이제 공공 데이터 쪽에 가장 잘 돼 있는 공공 데이터. 이거는 이제 기계학습용 데이터 사이트가 아니에요. 이 두 개는 기계학습용이고 기계학습용이 아니지만 이걸 기계학습으로 분석해 볼 좋은 데이터들이 들어 있다고요. 전부 다 정형 데이터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비주형 데이터, 텍스트 이런 것들이 사실 분석하기 까다롭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정형화된 데이터가 많아서 분석하기 좋아요. 해보면은 여기 있는 건 잘하면 다 파워 아이템으로 연결되는 것. 많이 보세요. 데이터 복귀는. 네. 데이터를 찾았으면 수집이죠. 모델을 여러분 이제 설계해가지고 코딩하고 학습을 시키면 학습된 알고리즘에다가 이제 값을 집어넣으면 결과가 없는 거. 그럼 얘가 이제 프리딕션을 해준다. 뭐 이런 거예요. 뭐 데이터 생성 과정 이런 거는 뭐 이거는 사이드 과정인가? 넘어갑시다. 여기 DB. 이건 이제 다 알려진 데이터셋, 공개 데이터셋이고 아이리스 데이터, MNIS 데이터, 이미지넷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아니 위키피디아 이걸 치면 나와요. 그런 걸 봐도 되고 UCI 아까 얘기했던 거 소개했죠. 그다음에 캐글은 책이 안 나왔더라고. 캐글하고 이제 그 공개 데이터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찾아서 이제 분석할 수 있다. 즉 데이터는 충분히 많이 있는데 뭐 특정 문제에 대한 데이터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따져보면 좀 뭐라고 그러냐 데이터가 좀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그래서 좀 그거는 잘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고 그 데이터는 넘어갈게요. 이건 뭐 간단하니까 이게 이런 종류에 따른 이런 특성 5개, 피처 5개밖에 안 돼요. 이거는. 고요. 결과치가 이게 종류예요. 이런 걸 가지면 요는 세토사정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이스 콜라. 그다음에 MNS는 아까 얘기했던 그 필기체 폰으로 썼던 거에 대한 그 요거가 한 꼭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만큼이 한 데이터 할 거예요. 요만큼이. 그래서 요거 이제 정방향 데이터로 돼 있거든요. 픽셀 데이터로 뭐 그런 거고. 어, 지금은 잘 많이 안 써요. 이걸 많이 쓰죠. 이미지는. 그래서 단어 계층 분류해서 이게 왜 이제 핫한 이슈가 되냐면 이거보다 이제 여기서 책에서 안 나왔구나. 요즘 나오는 그 비디오 데이터가 있걸랑요. 그게 요즘 핫해요. 그래서 비디오 영상을 분석을 해서 이 영상이 뭐 하는 영상이냐, 무슨 동작을 취하겠냐, 뭐 그런 거 분석해내는 게 요즘 핫 이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복합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시계열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들을 써서 그 정지 영상이 지나가는 걸 분석한 다음에 정지 영상이 연결해서 이게 무슨 액션이다, 무슨 행위다, 뭐뭐뭐다라고 비디오에 대한 디파인을 내려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하죠. 예. 이거는 이제 강학습용 데이터도 있었고 여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요거 아까 했던 그의 이제 MNIS 데이터가 이게 전체 모집합인데 2-784성 MNIS는 6만 개밖에 안 써요. 점에 요거밖에 안 돼요. 그거 도대체 뭘 하냐? 축소를 해야죠 차원을 768개에서 그거 얘기해요. 또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걸 뭐 데이터 리샘플링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인데 보통은 축소하는 게 이제 타당하겠죠. 그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해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샘플 발생 확률이 작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데이터베이스가 숫자가 적으면 데이터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뻥튀기해서 만든다.
4차원 이상은 가시화가 불가능하니까 가시화 기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합하는 게. 그런데 이제 6.1에 가면 이제 저차원 변환 기법들이 나옵니다. 차원 축소하는 방법이 나와요. 뭐 PCA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뭐 IC 뭐 나와요. 인디펜던트 뭐 프린서플 나와요. 그런 것들 이용을 해서 이제 많은 벡터가 이제 아까 뭐 708차원, 786차원 이랬잖아요. 이걸 줄여주는 거예요. 한 시간이 넘었어. 어쩐지 보기 말해. 조금 스피디하게 해가지고 이제 1장을 끝내고 2장은 뭐 뉴럴넷의 핵심적인 몇 개만 짚어주고 끝낼게. 나도 힘이 드네. 이제 한 시간 넘게 하니까. 원래 수업 시간 같았으면 했을 텐데. 자, 그다음에 선형 회귀는 아까 얘기했던 리니어 리그레션인데 이제 이거는 아까 예제가 또 난 거예요. x축 이거는 피처, y축 리절트 혹은 뭐 답 맞추는 걸 어떻게 외계변수를 찾는다. 그걸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를 오브젝트 펑션 혹은 코스트 펑션이라 불러요. 코스트가 낮을수록 좋겠죠. 그래서 오차가 작은 거, 평균 제곱 오차, 보통 민 스퀘어 에러인데 MSE 답 여러분이 찾은 거 빼면 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곱해서 합친 거죠. 그래서 민 스퀘어 에러예요. 스퀘어 에러. 에러죠. 이건 에러고 스퀘어. 민 스퀘어 에러. 그거잖아요. 구하는 거예요. 이건 F에서 나온 값, 이건 실제 값. 해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는 거죠. 제일 좋은 건 빵. 오차니까. 빵에 가까운 F를 찾. 그렇게 해서 이제 그 F를 구성하는 W하고 B를 이제 자꾸 계산해서 나간다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학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빨리 좋은 0에 가까운 값을 MSE를 도출해내는 찾을 거냐 하는 거죠. 예전 이건 다 지나갈게. 이건 예전 집어넣는데 이거 계산해야 돼가지고 하고 이거 칠하고 그래서 형식은 쓰면 이거예요. 미분을 주로 이걸 이용해서 기록이니까 미분을 구해요. 그래서 한 가지는 요 미분을 구해서 얘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번 이터레이션을 준비하고 그래서 돌린다. 언제까지? 1에 가까워질 때까지 여러 번 돌려요. 여러 번 돌려서 0에 가까워진 값이 나오면 수렴하면 그냥 빠져나오는 거죠.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방법을 쓰는 거니까 이거는 최적화 나가는 거. 그래서 뭐 기록 이렇게 바꾼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이제 비선형이 아는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개 연결하면 이렇게 이제 그렇게 뉴럴넷이지 뭐. 그런 식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선형 방법은 기본적인 리니어 리그레션 알고리즘은 뭐 여기 간단하니까 책에서 설명한 거고 넌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보통 그 뉴럴넷 갖고 해결하니까 그 이제 다음 챕터나 이제 이런 데서 설계한 거예요. 이제 모델을 그리고 어떤 걸 고를 거냐 알고리즘을 뭐 그 얘기인데 선형 모델만 갖고 구할 수가 없는 예제를 놓고 어떤 게 적합할 거냐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제일 적합할 것 같은데 그러면 4차, 12차는 왜 구했냐? 이렇게 하면은 너무 과적합돼서 오버피팅 된다. 그래서 안 좋다. 이거는 과소적합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과적합이에요. 오버피팅. 이거보다 이게 더 안 좋아요. 12차가 얘가 훨씬 안 좋은 얘가 훨씬 안 좋은 겁니다. 오버피팅. 왜? 이거 왜 다른 거는 다 틀려버리거든.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얼마나 잘할 거냐? 에러를 줄이긴 줄이는데 0 에러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0에 근접한 걸 찾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알고리즘 있으면 옛날에 기하학습으로 다 끝냈지 뭐. 과잉적합, 오버피팅. 그래서 요거예요. 문제 뭐냐? 넣는 거나 다 틀려요. 이거는. 오버피팅. 들어오면 다 틀린다고. 그래서 과잉적합이 오히려 안 좋다. 그래서 비교해 봤을 때 3, 4차가 좋다. 그러니까 적당히 틀리는 알고리즘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예? 오차율이 작은 아주 높지도 않고 0에 가까운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과적합을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오피팅을. 다음에 뭐 여러 번 수집해서 직합을 훈련시키는데 뭐 12차 모델까지 해서 하면 당연히 오피팅이 일어나니까 그건 트레이드 오프를 해서 찾아야죠.
얼마쯤에서 학습을 마칠 것이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낮은 바이어스와 낮은 분산을 가진 예측기 제작의 목표죠. 왜냐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낮은 바이어스, 낮은 분산. 이가 제일 좋죠. 가운데 하면서 그러니까 모여 있고 정답을 찾은 거. 모여 있는데 분산은 낮아요. 정답이 틀렸죠. 그래서 바이어스가 높은 거예요. 바이어스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낮다는 얘기는 MSE가 0에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분산이 낮다는 서로 뭉쳐 있다는 얘기예요. 뭉쳐 있으면서 0에 가까운 MSE를 가진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뭐 굳이 예를 들면 두 개 다 불가능하다고 치면 얘는 안 된다. 못 간다. 이 둘 중에 뭘 구하겠어요? 나 같으면 이걸 구하겠어요. 이게 낫지 얘보다는. 얘는 아예 아웃 오브 레인지가 많잖아요. 오류가 클 거라고. 이게 평균 오류를 따지면 비슷할 것 같은데 분산 방식에서 이게 중심축을 찾으면 중심점이 아무래도 가깝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저거는 이제 알고리즘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할 때 어떤 형태로 해서 알고리즘의 그 학습 목표나 이런 걸 정할 거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구했을 때 데이터를 다 구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100만 건. 그럼 100만 건을 가지고 다 학습을 시키면 검증을 할 때 그러면 100만 건 중에 다시 검증하면 안 돼요. 학습된 거 외에 다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데이터를 구하면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따로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학습 데이터를 구했다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내요. 일부분을. 예를 들면 10%, 90%만 갖고 학습시키고 얘 학습되지 않았던 나머지 10%를 집어넣어서 검증을 해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성능 측정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는 겹치면 안 된다. 그거만 알고 있습니다.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그 얘기예요. 학습 데이터밖에 데이터를 세트를 10,000개밖에 못 구했어요. 딱 어떡하냐 이걸 갖다 10,000개씩 쪼개요. 1,000개씩 10조각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조각 띄어내고 나머지 9개로 훈련시킨 다음에 한 조각 검증. 두 번째를 띄어내고 나머지 9개 갖고 학습시키고 훈련. 이런 식으로 10번 반복해요. 이게 이제 tenfold cross validation. 예? 그런 식으로 kfold cross validation을 한다는 얘기죠. 보통 tenfold를 제일 많이 써요. 부트스트랩은 데이터보다 더 적을 때, 훨씬 적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 집합에서 P행기를 뽑는데 보통 이제 3분의 2개씩 뽑죠. 그 얘기고 이거는 난수를 이용해서 샘플링을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횟수. 왜냐하면 샘플 개수가 너무 작으니까 랜덤한 위치에 있는 샘플을 여러 개를 꼽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샘플이 몇 번 더 뽑힐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샘플 개수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어거지로 사실은. 그래서 이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부스트랩은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 선택 알고리즘을 세부 모델 이렇게 한다는 건데 이건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될 거예요. 데이터를 구하게 되면 그게 분석에 맞는 알고리즘을 이제 설계하는 이런 형태로 갑니다. 현대 기계학습의 전략 뭐 용량이 충분히 큰 모델을 선택한 후 선택 모델이 정상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걸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델을 적용해서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맞게끔 최적화를 시킨다는 얘기 알고리즘을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귤러제이션.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모델을 바꿔서 부족한 데이터에 맞게끔 하는 게 이제 방식이 있었고 요즘은 이제 부족한 데이터를 그럼 아예 해결해 보자 하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있기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 책에는 커버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데이터 확대나 가중치 감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면 보세요. 일반화 능력이 향상되죠. 이런 식으로 훈련 집합을 20개가 아니라 60개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이게 아니라 12차에서 오버피팅 된 게 아니라 6개를 갖고 이렇게 스무드하게 잘 만들어진 걸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너럴라이제이션이 잘 된 그 목표 함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훈련 집합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예. 하지만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걸 이제 인위적으로 데이터 확대하는 방법도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가중치 감소 기법을 써가지고 쓰기도 하죠.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게 이제 12차에 똑같은 12차입니다. 데이터 계수 똑같아요. 이제 가중치 감소를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스무드하게 나온다는 얘기. 스무드.
나오는 거. 가중치 함수를 안 쓴 겁니다. 이건. 그래서 가중치를 작게 조절하는 거. 뭐 이런 거. 여기다 보면 여기 나왔죠. 가중 조절해 준 거. 아까 전에 시간 이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뭐 규제항 두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뒤에 이제 알고리즘마다 또 특성이 틀려요. 과연 규제항 갖고 다 되는 거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예제를 든 겁니다. 이런 방식도 있다고. 챕터 1이니까.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지도 방식에 따라서 지도 비지도로 크게 나뉩니다. 무슨 뜻이냐? 리절트가 있냐 없냐예요. 답, 앤서. 데이터, 답, 데이터, 답. 쌍으로 돼 있으면 그 지도 학습을 쓰면 돼요. 오케이. 지도 학습 뭐예요?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 데이터가 뭐를 레이블이다 무슨 내용이다 없어요. 데이터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쓸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보통 군집화를 해서 이걸 이제 클러스터링 분류할 때만 보통 쓰죠. 예? 비도 학습용 데이터들도 많아요. 마이닝 이런 데이터들이 주어지죠. 예? 그다음에 강화 학습은 이제 목표 값은 주어지지만 이제 실제로 레이블은 없는 겁니다. 데이터에. 예를 들면 게임 같은 데 많이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면 1을 패하면 마이너스를 부여해서 예, 학습을 해나가는 거고 부작에 나올 게 또 자세하게 강화 학습이 많이 요즘은 강조되고 있어요. 데이터가 원래 이제 게임에 적용하려고 만든 알고리즘인데 쓰다 보니까 요즘은 데이터가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비지도 학습용 데이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전통적인 알고리즘이 군집화나 밀도 투정 알고리즘들을 써 보니까 별로 신통치가 않더라 이거예요.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은 안 나오더라. 그래서 강화 학습을 비지도 학습용 데이터에다가 쓰는 걸 많이 적용을 해보고 있어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게임용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만들어진 데이터만 있는 거에다 강화 학습을 목적 함수를 만들어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얘가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분지도는 데이터가 섞인 거예요. 데이터 리절트 셋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이게 섞인 겁니다. 이게 그럴 경우에 둘 중에 하나예요. 레이블 다 붙여주거나 아니면은 띄어내고 군집화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응? 뭐 라인 학습 뭐 이런 거 다 알 필요 없고 결정론적 거 스타캐스트 이건 뒤에 이제 학습 함수가 다시 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결정론적은 반복을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난수를 안 쓰니까. 스타캐스틱은 기본적으로 랜덤 넘버를 집어넣어서 이제 학습을 하거든요. 초기 값을.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데이터를 놓고 학습해도 학습을 반복하면 값이 틀리게 나와요. 퍼러미터가. 그래서 이제 스타캐스틱 학습이 유리한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런 알고리즘들이. 네. 그다음에 분별 생성 모델. 분별은 이제 부류 예측에만 하는 거니까. 생성은 새로운 데이터를 추정하는 거,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예전인데 쭉 넘어갈게. 이거는 뭐 옛날 얘기고 뭐 예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거 열린 것들, 머신러닝 전환, 수명만 부활이 86년 게 중요하고 CI 리파지트 87년도에 시작됐네요. 그다음에 뉴럴 컴퓨터 나오고 오픈 CV 공개됐고 오픈 CV가 뭔지는 알죠? 찾아보세요. 예?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이에요. 또 여기 보면 그러면 라이브러리입니다. 실시간 컴퓨터 비전 고 이게 원래 인텔이 만든 건데 오픈 소스를 다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왜 비디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네모칸 그려서 막 있죠. 전부 오픈 CV를 만든 거예요. 그럼 많이 써요. 오픈 CV를 지금은 오픈 소스 컴퓨터 비전은. 그래서 비전 처리에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개념만 알면 오픈 CV 라이브를 불러서 이미지나 비디오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잘 만들어졌어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멀티미디어 데이터 많다고 그랬잖아요.
오픈CV 써야 돼요. 여러분이 다 코딩 언제 그 노가다를 하겠어요. 이거 쓰면 되지. 공개돼 있는데 성도 좋고. 책보드 이 라이브러리 보고 내가 필요한 거 뭐 이렇게 오브젝트 이렇게 선 구분하는 거 이런 거 다 이 안에 있어요. 그거 갖고 불러 쓰면 된다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 엔비디아에서 뭐 이런 것도 있고 2007년도 여기서 이제 SVM을 출하한 게 딥러닝이거든요. 여기랑 이제 뉴럴넷인데 층이 여러 개 있는 거. 이게 이제 옛날 SVM을 보다 성능이 좋아진 게 2007년도부터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받은 거. 피아노 나오고 AI 장비. 제대로 아주 깨졌고 그런 거예요. 리뷰 논문 여기 이제 나왔는데 요걸 주로 보세요. 이런 거. 아까 얘가 하나 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하면 좋. 사회적 전망인데 그러니까 간단해요. 머신러닝을 아는 코더,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코딩을 할 줄 아는 코더, 모르는 코더 이렇게 갈릴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이제 도태되는 거고, 도태된다는 거는 그냥 대충 그렇게 사는 거고, 그 머신러닝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많이 이제 각광받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대부분 회사에서 되게 중요해졌다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요걸 가공해가지고 우리가 요만큼 갖고 있어요. 그럼 요걸 갖고 뭘 할 수 있을까? 솔루션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연결해 주는 걸 기계학습이 한다고. 통계가 못 한다고 이제는. 그전에 이걸 통계 처리를 했는데 통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섰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래서 모든 회사가 데이터는 있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마트 사장이에요. 이마트 사장. 그 강연하고 다니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데이터가 쌓여요. 쭉 해가지고 이마트에 있는 데이터. 그걸 갖고 분석해서 근데 수업 시간에 다른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그걸 잘못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분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재고를 확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수동 이마트 그다음에 뭐 저쪽 천호동 이마트 두 군데만 들어봅시다. 그럼 성수동 이마트하고 천호동 이마트에서 팔리는 물건이 다 틀린단 말이에요. 각 시간별로, 각 요일별로 그거 분석을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하면, 프리딕션을 하면 그러면 천호동하고 성수동마다 각각 재고를 달리 가져갈 수가 있고 그 안에 뭐예요? 물건 매대 위치도 다 바꿀 수가 있다고요. 판매에 더 유리하게끔. 그럼 어떻게 돼요? 재고도 줄이고 판매량은 늘어나고 그러면 이익이 확 늘어나는 거지. 급증하는 거죠. 근데 그걸 뭘로 해요? 통계를 못 해요. 불가능. 예전에 일부 데이터는 통계를 하는데 지금 불가능. 그 다 뭘로? 기계학습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데이터는 다들 많은데 컴퓨터도 있고 왜냐면 컴퓨터를 썼으니까 데이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 엄청 다 쌓여 있다고 지금 회사마다. 그걸 처리해서 CEO 경영진이 원하는 뭔가를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내는 그 방법이 죄다 기계학습이라고요. 99.99%가 나머지 0.001%가 통계가 해주는데 통과해준 1% 갖고는 사람들이 이제는 불만인 거예요. 그거는 다 아는데 그거 갖고 했더니 시원찮지만 뭐 다른 걸 원하는데 이거 좀 해줘요. 그게 전부 기계학습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기계학습을 쓰는 게 알고리즘을 코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이썬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바는 세컨더리고 자바를 할 수 있어요. 기계학습. 노가다를 많이 하면 돼요. 웹카 같은 거 쓰고 해가지고 거기 구현 안 된 거 직접 여러분이 구현하면 돼요. 그럼 가능합니다. 왜 안 되겠어요? 다 프로그램 랭귀지인데 근데 이제 이 손이 고생을 좀 많이 하겠지. 그래서 파이썬, 스칼라 같은 펑셔널 하이 레벨 랭귀지를 쓰고 그다음에 그 여러 요즘 나와 있는 머신러닝 툴들이 전부 그런 파이썬이나 스칼라나 그런 거 갖고 구현된 이유가 그걸 이용을 해야 훨씬 더 그 툴들 쓰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기능도 그러니까 복잡한 기능을 코드 몇 줄 갖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끝이네 1장. 자, 끝났죠. 이제 뭐 별 1장 간단해요. 2장은 시간이 너무 많이 됐으니까 2장은 저기 막 소개만 하고 끝날게요. 나도 지금 힘이 들어가지고 기운이 없네. 힘이 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아. 안 돼. 2장하고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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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3장은 이거는 4층 펍세트론인데 중요한 거는 요거만 오류 역전파 중요해요. 요걸 잘 알아두세요. 오류 역전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류 역전파하고 그레디언트 계산법 요걸 좀 잘 읽어두세요. 여기를 뭐 얻은 거 한 개 이런 건 다 내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다음에
미니 배치 스타캐스트 경사 하강법 이거 요거 4절 5절 요걸 다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나오는 CNN 아래는 물론 이거 틀려요. 중간에 이제 뭐 CNN 같은 경우는 컨볼루션 함수를 쓰니까 이거랑 뭐 접근 방식이 아예 틀린데 대부분의 이제 뉴럴넷은 전부 요거에 근거해서 변형된 거예요. 요걸 잘 알면 다른 뉴럴넷 알고리즘 이해할 때 좋다. 그래서 요걸 하는 거고 딥러닝으로 가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CNN, RNN으로 해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4주차, 5주차 가서 설명하고 아마 6주까지 가겠죠. 그럼 이제 중간고사 테이크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강학습하고 이제 앙상블 러닝 좀 설명한 다음에 이 책에 나와 있는 뭐 소스나 이런 거 좀 실제로 돌려가면서 보여줄게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형태로 수업이 진행될 테니까 질문은 뭐 채팅이 올라온 건 없네요.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칠 겁니다. 질문 없으면 특별히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128개를 쓰라고 오케이. 그 설명이 진행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수업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코드 예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해줄게요. 여기 나오는 퍼셉션 이런 것도. 그러니까 다음 주 시간은 조금 더 들을만 할 겁니다. 물론 토론 형태의 웹EX도 먼저 할 거예요. 살짝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틀 거니까 다음 주 화요일 날 1시에 또 봅시다. 빠이빠이.